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저 주사 맞으면 진짜 큰일 나요. 주사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몰래 쥐어준 작은 쪽지. 며느리는 제 바로 옆 의자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복도 저편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건넨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듯 간절했고 고개를 살짝 돌려 비상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본능적으로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며느리에게 말을 흘리고 화장실 가는 척 비상구 표지판을 따라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저 간호사는 누구며 왜 쪽지를 줬던 걸까요?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옥입니다. 올해 69이고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순옥인의 밑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 담그고 장조림 끓이고 진미채 볶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온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 최정수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변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유난히 자주 찾아왔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받은 쪽지 한 장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전 재산 30억이 사라질 뻔했고 제 목숨조차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제일 무서운 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떨리지만 지금은 용기 내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야기는 보름 전 어느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대구 서문시장 특유의 새벽 공기가 가슴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저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장에 새벽 물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순옥인의 밑반찬은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남편 최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2층짜리 작은 건물에서 혼자 살며 가게를 지켜왔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포근했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일궈낸 터전이었습니다. 아들 강민호와 며느리 김미영은 차로 30분 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민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했고 직원만 15명이나 됐죠. 그런데 3년 전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 엎어지면서 회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은 건 1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뿐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눈동자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끔 가게에 들를 때면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며느리 김미영은 그런 남편을 대신해서 저를 극진히 챙겨줬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2년 차였는데도 시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존댓말 쓰고 자주 찾아왔어요. 요즘 며느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한 달에 2~3번씩 집에 들러 청소도 도와주고 제가 관절 때문에 복용하는 홍삼도 사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돌봐주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고 전화도 하루 걸러 하루씩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어머니, 식사는 거르지 않고 드시죠?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신 지 꽤 됐죠?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순수한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선이 달랐어요. 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김미영이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미영아.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 드시라고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왔어요. 며느리가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안에는 나물무침, 조림, 생선구이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내가 반찬 가게 하는데 무슨 반찬을? 어머니 것은 판매용이잖아요. 이건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남이 해준 반찬도 드셔보셔야죠. 며느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꼭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강압적이었습니다.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요. 며느리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지난번에 드린 거 다 드셨죠? 이거 매일 아침마다 한 포씩 드세요. 관절에 정말 좋다고 해요. 아직 남은 게 있는데. 어머니, 꾸준히 드셔야만 효과가 있어요. 약속하세요. 매일 아침마다요. 며느리의 눈빛이 유난히 심각했습니다. 알겠어.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홍삼 상자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포장은 깔끔했고 유통기한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옆 한복점을 운영하는 친구 송복순이 찾아왔습니다. 복순이는 저랑 동갑내기로 5년 전 이 시장에 한복점을 열면서 알게 됐는데 금세 중마고우처럼 가까워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복순이를 그냥 조용한 한복점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서울에서 30년간 경찰로 근무했다는 것을. 그것도 사이버 수사대에서 말이에요.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한다며 과거 얘기는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순호가 깍두기 좀 줘. 손님이 찾더라. 그래, 복순아. 잠깐만. 깍두기를 담아주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왜 그래? 얼굴색이 별로 안 좋네. 복순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요즘 너무 자주 와서. 며느리? 미영이? 그거야 좋은 일이지. 요즘 며느리 중에 시어머니 챙기는 애가 어딨냐. 그게 너무 자주 오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리고 계속 병원 가라고 해. 복순이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건강검진 받으래. 나이도 많으니까 검사 좀 받아보라고. 복순이가 깍두기 통을 내려놓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호가 너 요즘 시장에서 재개발 얘기 들었어? 재개발? 응. 이 시장 일대를 통째로 밀어버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건설한다는 소문 있어. 벌써 건물주들한테 연락 다 갔다더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건물에도? 너한텐 아직 안 왔어?
아니, 아무 연락 없는데. 복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순호가 이상한데. 너네 건물이 딱 시장 정중앙에 있잖아. 재개발 핵심 부지라고 들었는데. 근데 왜 너한텐 연락이 안 왔을까? 글쎄, 그리고 건물이라고 해봤자 우리 가게는 그냥 1, 2층짜리 낡은 건물인데. 그리고 순호가 조심해. 요즘 재개발 관련 사기꾼들 많다더라.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려서 병원 검진 시키고 치매 진단서 조작해서 재산 빼돌리는 수법이 유행이래. 복순이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설마, 너 며느리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야?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2년이면 그리 길지 않지. 그리고 순호가 민호 빚이 얼마나 돼? 10억? 복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호가 너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글쎄, 10억? 15억? 아니야. 현재 시세로 최소 30억은 돼. 재개발 확정되면 40억까지도 가능할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매일같이 챙겨주는 홍삼, 끊임없이 권하는 병원 검진, 그리고 재개발 소문. 에이, 복순아.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 나도 내 며느리 착한 애인 거 알아. 그런데 순호가 세상에 돈 앞에서 착한 사람 없어. 특히 10억이나 빚진 사람은 더더욱. 복순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해. 병원 갈 때 절대 혼자 가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같이 가줄게. 알겠어. 복순이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사다 준 홍삼을 한 포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가게 금고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뭐였더라? 1234? 아니야. 5678?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3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열 수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 검진시키고 치매 진단서 조작.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준 홍삼을 먹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고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술도 안 마셨는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제 얼굴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죠. 가게 문을 열고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깍두기를 어디에 넣었더라? 분명 어제 정리해놨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지다가 결국 찾긴 했지만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단골인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순호가 오늘 열무김치 있어? 네, 있어요. 잠깐만요. 김치통을 꺼내 담아드리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국자를 2번이나 떨어뜨렸고 봉지를 묶다가 손가락이 꼬여버렸죠. 순호가 괜찮아?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나이 들면 그래. 나도 요즘 그래. 몸조리 잘해. 손님이 나간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왜 이러지? 정말 내가 늙은 건가? 오후가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5874? 아니야. 4875? 세 번을 틀렸고 네 번째에야 겨우 열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어머니,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디 불편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가시라고 했잖아요.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괜찮다니까.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민호 오빠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어머니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깜빡해? 지난주에도 저한테 같은 질문 2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밤에 가게 문 잠갔는지 확인하러 새벽에 내려오신 적도 있고요. 순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로? 제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요. 대구중앙병원 건강검진센터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미영아. 어머니, 제발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정말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검사만 받고 오시면 돼요. 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금요일 아침 9시 반에 댁으로 갈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심해. 민호 빚이 10억이야. 땅값이 30억이야. 저녁 무렵 복순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순호가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진짜 안 좋다. 그래. 요즘 좀 피곤해서. 복순이가 제 손목을 잡더니 맥을 짚었습니다. 순호가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뭐 특별히 먹은 거 있어? 뭘 먹긴. 평소처럼. 순호가. 복순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30년 경찰 생활했잖아.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 지금 너 약물 반응 같은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약물. 이라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 눈동자 봐. 초점이 흐려져 있어. 손도 떨리고. 이거 명백한 약물 과다 증상이야. 순간 홍삼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홍삼을 언제부터? 일주일 전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먹으래서 하루에 2포씩 먹고 있어. 복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지금 어디 있어? 2층에. 당장 가져와. 저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가 홍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복순이가 상자를 받아들고 포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포를 꺼내 빛에 비춰보더니 냄새도 맡았습니다. 순호가 이거 색깔 좀 봐. 홍삼이 원래 이렇게 뿌옇지 않아. 그리고 냄새도 이상해. 이거 정관장같이 기성품으로 유명한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개인이 제조해서 만든 거네. 포장도 허술하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일단 이거 절대 더 먹지 마. 내가 아는 약사한테 성분 분석 맡겨볼게. 복순이가 홍삼포 2개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호가 병원 언제 가? 모레 금요일.
누구랑? 며느리가 모시러 온대. 복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호가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내가 혼자. 순호가. 복순이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혼자 가면 안 돼. 만약에 내 예상이 맞다면. 복순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에 뭔데? 순호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싫지만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을 수도 있어. 재개발, 10억 빚, 그리고 이 이상한 홍삼까지 다 연결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내 며느리가. 순호가 세상에 돈 앞에서 착한 사람 없어. 복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으나 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복순아,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우리 며느리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그 아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알잖아. 제발 그만해. 그래, 순호가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그래도 제발 조심해. 그리고 순호가 절대 병원에서 서류 같은 거 함부로 사인하지 마. 뭐든 나한테 가져와서 먼저 보여줘. 약속해. 나 경찰 출신인 거 알지? 알았어, 복순아. 복순이가 나간 후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년 동안 나한테 잘해줬잖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다시 홍삼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도 덜했고 손 떨림도 줄었습니다. 역시 홍삼 때문이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9시 반에 갈게요. 편한 옷 입고 계세요. 사랑해요. 평소에 보내지 않던 하트 모양 문자도 같이 보냈는데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내일 정말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지?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꼭 지켜줄게. 고마워. 순호가 무서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저녁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9년을 살아온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순호가 정신 똑바로 차려. 내일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속지 않겠다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신분증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복순이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오전 9시 20분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가시죠. 차 태워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슬쩍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어머니, 오늘 검사 받으시면 다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대구 서문시장 거리, 골목들.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중앙병원 5층짜리 큰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접수대로 가더니 뭔가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최순옥 환자분 건강검진 예약 확인됐습니다. 3층 검사실로 올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검사실이 몇 개 보였고 사람들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복도 끝에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저기에요. 며느리가 제 팔을 끌며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실 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보였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옥 환자분이시죠? 네. 여기 앉으세요. 혈압부터 재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좀 있어서요. 치매 검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검사?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네요. 혈압을 재고 혈액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최순옥 환자분, 지금부터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12월 6일이요. 대통령 이름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겨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따라 해보세요. 583, 385.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중간중간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결과 확인하고 올게요.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며느리가 일어나 간호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검사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분쯤 지나 며느리와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며느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이거 수납하러 가셔야 해요. 1층 수납 창구로요. 간호사가 제 손에 영수증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수증 아래 작은 쪽지가 함께 만져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쪽지를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애원하듯 뭔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죠.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피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올게. 어머니, 제가 같이.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서둘러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사와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 있던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비상구 표시도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 병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상구로 나가세요. 마이너스 김혜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1층.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가운 햇빛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원 뒤편이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기 위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멈 어디 갔어? 찾아. 검은 정장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흔들어지지도 않았지만 다행히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대구 서문시장이요. 빨리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검은 정장 남자들이 병원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핸드폰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 병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김혜진. 대체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며느리와 검은 정장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제가 뭔가 아주 위험한 일에서 벗어났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이 떨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끊기고 또 걸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기사님, 대구 서문시장 한복점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순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복순이에게 가야 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택시가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복순이네 한복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순호가.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복순이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복순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복순이가 저를 가게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히고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복순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고 나니 처음 생각나는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라면 엄마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믿을 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아, 잠깐만. 민호한테 먼저 전화해야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쌓여 있었지만 무시하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나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미영이가. 엄마, 오늘도 병원에서 난동 부리고 도망갔다면서요? 뭐? 내가 난동?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병원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갔다잖아요. 미영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야, 그게 아니야. 미영이가 이상한 짓을. 엄마, 요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미영이 말대로 제대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민호야, 엄마 정신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회사라 바빠요. 미영이한테 제발 전화하세요. 미영이가 엄마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민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민호도. 미영이 편이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호가. 복순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복순아.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순호가, 너 멀쩡해. 오히려 내 며느리가 이상한 거야. 복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병원에서 뭐가 있었어?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간호사의 쪽지, 간호사의 애정한 표정, 검은 정장 남자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음모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며느리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나에게 그런 쪽지를 건넸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복순이네 가게 뒷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복순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갑자기 쪽지를 건넸고 검은 정장 남자들이 너를 따라왔다는 거지? 응. 며느리도 그 사람들이랑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복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호가,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복순아, 나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지 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복순이가 제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들이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안 좋아요. 빨리 병원 오셔야 해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복순이가 문자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순호가, 이거 봐. 며느리가 벌써 내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너 도망친 지 30분밖에 안 됐잖아. 검사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리 없어. 그럼 미리 준비된 거지. 가짜 진단서. 복순이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복순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정말요? 복순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복순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호가 방금 내가 아는 약사한테 전화 왔어. 내가 먹던 홍삼 성분 분석 결과 나왔대. 뭐래? 순호가. 복순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홍삼에 수면제 성분이 섞여 있었어. 그것도 꽤 많은 양으로. 제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면제? 응. 졸피뎀이라는 약물이야.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손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 그리고 복순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데? 치매 초기 증상이랑 거의 똑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일부러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복순이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챙겨준 홍삼. 매일 아침마다 꼭 드세요.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고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순호가 생각해봐. 내가 치매 환자가 되면 어떻게 돼?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럼 재산 관리를 누가 해? 보호자가. 맞아. 며느리가 내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도 며느리가 대신 사인할 수 있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10억 빚, 30억 땅값, 수면제가 섞인 홍삼, 병원 검사. 복순아, 그럼 병원도. 응, 병원도 한패일 거야. 미리 짜고 치는 거지. 가짜 치매 진단서 만들어주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간호사는 왜 나를 도와준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복순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그 간호사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혜진. 복순이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중앙병원 간호사 김혜진. 몇 가지 정보가 떴습니다. 순호가 이거 봐. 화면에 간호사 김혜진의 사진이 떴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원 소개였습니다. 김혜진 33세. 경북대 간호학과 졸업. 2년 전부터 대구중앙병원 근무. 복순이가 더 검색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호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김혜진이 2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했잖아. 근데 그 전에는 서울 큰 병원에서 일했대. 왜 갑자기 대구로 내려왔을까? 글쎄. 복순이가 계속 검색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복순이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경감? 나 송복순 선배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김혜진 33세. 대구중앙병원 간호사. 이 사람 신상이랑 과거 기록 좀 조회해 줄 수 있어?
복순이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특히 가족관계하고 34년 전 기록 중점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아. 30분쯤 지나자 복순이 핸드폰에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고맙다, 조경감. 큰 도움 됐어. 복순이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김혜진의 상세 정보와 함께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순호가 이거 봐. 화면에 오래된 기사가 떴습니다. 대구 재개발 지역 주민 의문사. 70대 여성 요양원에서 사망.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구시 북구 재개발 예정 지역에 거주하던 어씨 73가 요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결론 지었으나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2개월 전 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사망 직전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단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복순이가 더 검색하더니 또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재개발 지역 노인 의문사 유족, 진상규명 촉구, 병원과 개발업체 유착 의혹, 기사 속에 유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김혜진.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호가 이거 봐. 3년 전에 죽은 그 할머니. 김혜진 간호사의 어머니야.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자세한 건 만나봐야 알겠지만 조사를 하거나 복수하려고 병원에 들어간 거겠지. 자기 어머니가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한테 벌어지는 걸 보고 도와준 것 같은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간호사의 절박한 눈빛, 쪽지에 적힌 경고. 순호가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야. 복순이가 노트북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재개발, 의문사, 병원, 몇 개의 기사가 더 떴습니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사는 노인,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요양원 입소, 재개발 동의서 서명, 그리고 사망. 복순아, 이게 다 진짜야? 순호가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병원, 개발업체, 요양원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도. 응, 내가 다음 타겟이었던 거야. 복순이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순호가 이대로는 안 돼.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근데 증거는 내가 만들어줄게. 홍삼 분석 결과, 간호사 증언, 그리고 과거 사건 기록들. 충분해. 그때 복순이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복순이가 급히 뒷방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오세요. 며느리가 가게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김미영 씨, 지금 남의 가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순이가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모르는데요. 여기 안 왔어요. 거짓말 마세요. 택시 기사한테 들었어요. 시장 한복점 앞에 내렸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여긴 안 왔어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송복순 씨. 며느리가 복순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하세요. 빨리 찾아야 해요. 위험하시다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혹시 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이가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순호가 괜찮아? 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무서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복순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순호가 이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며느리가 또 올 거야. 그럼 어떡해? 경찰에 신고하고 간호사 김혜진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 복순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순호가 우리 싸우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복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 누군지 알지? 30년간 사이버 수사대에서 온갖 나쁜 놈들 다 잡아봤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저는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든든했던 이 친구.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서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복순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7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시장 친구들 만나고 여가 시간에는 유튜브로 사연 보름달이나 들으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할머니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텔레비전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타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좋아, 난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그래,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그리고 김혜진 간호사도 찾아보고. 그날 밤 저는 복순이네 뒷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역시나 복순이네 뒷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검은 정장 남자들이 떠올랐죠. 복순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순호가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고마워, 복순아. 밥을 한 숟가락 떠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갈 거야. 내가 아는 후배가 강력계에 있거든. 그 친구한테 사정 얘기하면 도와줄 거야. 복순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때 가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손님인가 봐. 복순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순이의 목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최순옥 할머니 여기 계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온 걸까? 저는 뒷방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게 입구에 30대 초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혜진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쪽지를 건넨 바로 그 사람.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순이가 저를 돌아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혜진이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김혜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제 말에 김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도망치시고 나서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분이랑 그 사람들이 저한테 따졌어요. 왜 쪽지를 건넸냐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근데 제가 더 이상 병원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사직서 내고 나왔어요.
복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김혜진 간호사죠?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당신 어머니예요? 김혜진이 놀란 눈으로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 은퇴한 경찰이에요. 어제 조사 좀 해봤어요. 복순이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김혜진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예요. 김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어머니도 할머니랑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구 구도심에서 혼자 사셨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평생 사신 곳이라 애착이 깊으셨죠. 그런데 3년 전 그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잡혔어요. 김혜진이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접촉했어요. 땅을 팔라고. 근데 어머니가 거절하셨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어머니한테 접근했어요. 친절하게 대하면서 건강검진을 권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가셨는데 순간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중증이라고. 저는 그때 서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김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약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약물? 네. 나중에 알았어요. 수면제를 과다 투여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흐릿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시고 제가 먹었던 홍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2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김혜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자연사라고. 경찰도 수사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다고.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대구로 내려온 거군요. 네. 복수하려고요. 김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대구중앙병원이 어머니 치매 진단을 내린 곳이에요. 저는 그 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했어요. 2년간 내부에서 증거를 모았어요. 증거? 제가 물었습니다. 김혜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복순이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진단서, 계약서, 통장 내역, 녹음 파일. 세상에. 복순이가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김혜진 씨,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한데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김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신고했어요. 2번이나요. 그럼 전부 묵살됐어요. 김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성이 경찰 고위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대구 경찰서 몇몇 간부들한테 뇌물 먹였고요. 제가 증거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며 수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오히려 증거를 없애고 저한테 허위 고소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복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 몇 명이 이상한 걸 눈치챘지만 다들 입 다물었어요. 병원장 눈밖에 나면 바로 해고되니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혼자 싸웠어요. 복순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부패했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아는 후배들은 달라. 믿을 만한 애들이야. 김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할머니 검사 결과 봤어요.
정상이었어요. 치매가 아니에요. 그럼 왜 며느리가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며느리분이랑 병원장이 짜고 제가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도망치시고 나서 며느리분이 병원장한테 화를 냈어요. 일을 그르쳤다고. 그리고 개발업체 사장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개발업체 사장?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박진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배우예요. 복순이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성, 태양개발 대표이사. 화면에 50대 중반 남자 사진이 떴습니다. 순호가 이 사람이야. 대구 일대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 대표야. 그리고 복순이가 더 검색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호가 이거 봐. 박진성이랑 병원장 박명수. 형제야. 뭐? 친형제. 박명수 병원장이 형이고 박진성 사장이 동생이야.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거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병원장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개발업체 사장이 땅을 빼앗고 그리고 며느리는 10억 빚 때문에 그들의 앞잡이가 된 거였습니다. 김혜진 씨, 그럼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두 번이나 묵살돼서 안 한 거예요?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협박도 받았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까지 위협받았어요. 김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할머니를 보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제 어머니처럼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김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함께 싸워주세요. 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김혜진을 바라봤습니다. 33년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2년 동안 혼자 복수를 준비해 왔다니. 그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싸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복순이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내가 경찰 후배한테 연락해서 수사 의뢰할게. 증거는 충분해. 김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있어요. 김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며느리분이랑 박진성 사장이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했어요. 핸드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일이 틀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도망쳤어요.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간호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쪽지를 건넸나 봐요. 그 간호사 처리해. 그리고 할멈 당장 찾아. 시간이 없어. 재개발 인허가 공청회가 다음 주야. 알겠어요. 찾을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복순이가 김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공청회가 다음 주라고 했죠? 네. 그럼 우리한테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복순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순호가 김혜진 씨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공청회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잡아야 해요. 저는 복순이와 김혜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싸울 겁니다. 박진성도 박명수도 그리고 며느리도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 오후 복순이가 경찰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경감, 나 송복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응, 중요한 일이야. 30분 후에 시장 앞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복순이가 저와 김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조경감을 만나보자. 내가 사이버 수사대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후배야. 믿을만해. 30분 후
우리는 시장 앞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경찰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조경감 앉아. 소개할게. 이분이 최순옥 할머니시고 이쪽은 김혜진 씨야. 조경감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감, 사실 오늘 부른 건 복순이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줬으면 해서. 조경감이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뜨자 조경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구중앙병원이랑 태양개발 관련 자료네요? 응. 2년간 모은 증거야. 위조 진단서, 불법 계약서, 뇌물거래 내역까지 다 있어. 조경감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진짜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조직적 범죄입니다.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조경감이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구서에서는 이거 수사 못해요. 왜? 박진성이 경찰서장이랑 가까워요. 뇌물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 보고 올리면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하지만 조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 조경감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시청에서 재개발 인허가 공청회가 열려요. 거기서 이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공청회에서요? 네. 공청회는 생중계돼요. 시민들도 참여하고 언론사들도 와요. 거기서 증거를 공개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여론이 들끓으면 뇌물받은 경찰서장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저도 거기 참석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 자격으로라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조경감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진 씨가 피해자, 가족 자격으로 발언권 신청하시면 돼요. 3년 전 사건 피해자 유족이시니까 자격 충분해요. 김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조경감이 USB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조경감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진성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자기 방해하는 사람들 다 제거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전까지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할머니는요. 조경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성이 할머니 찾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도 압박 넣고 있을 테고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공청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네 뒷방에서 김혜진과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청회 발언권 신청은 내일 아침에 할게요. 김혜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3분 안에 핵심만 전달해야 하니까요. 복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USB 자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 골라서 영상으로 만들자.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세 사람이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진단서 사진, 계약서,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3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김혜진이 시청에 발언권 신청을 했습니다. 오후에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발언 시간 확보했어요. 김혜진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복순이네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검은 정장 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순옥 할머니 계시죠? 복순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양개발 박진성 사장님께서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으시답니다. 남자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 명의 땅에 대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30억에 매입하시겠답니다. 3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잘 생각하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복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순호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성이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공청에 나오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김혜진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왔습니다. 당신 동생 대학생이죠? 조심하세요. 화요일 밤 김혜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제 동생이 괴한들한테 습격당했어요. 뭐라고? 병원에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할머니, 무서워요. 김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요일 복순이네 가게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거였습니다. 목요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공청회 하루 전날 세 사람이 복순이네 뒷방에 모였습니다. 김혜진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복순이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야.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대강당. 생중계된다. 김혜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점검할게요. 화면에는 우리가 준비한 3분짜리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위조된 진단서, 병원장과 박진성의 계약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 긴장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떨려요. 하지만 해야죠. 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김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하지만 적어도 저는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용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순호가 내일 잘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7단계 리라이팅.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청회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복순이가 뒷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호가 일어났어? 아침 먹자. 응. 식탁에는 복순이가 준비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큰일 하는 날이니까 든든하게 먹어.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김혜진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그런데 떨려서 김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떨려요. 하지만 오늘 끝내야 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오전 11시 세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와 김혜진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김혜진의 가방에는 노트북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2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시청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10분쯤 달렸을 때 차가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데. 복순이가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꺼졌어. 잠깐만. 복순이가 차에서 내려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순호가 이거 누가 손 뗀 것 같아. 배터리 선이 끊어졌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일부러? 응. 어젯밤에 누가 건드린 거야. 김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부를게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토요일 낮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기다렸지만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자. 복순이의 제안에 우리는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5분 후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0분. 공청회는 오후 2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해. 괜찮아. 복순이가 저를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재개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이 각자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죠. 재개발 찬성, 주민 권리 보장하라. 구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헤치고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발언 신청자이시죠? 신분증 주세요. 김혜진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김혜진 씨, 확인됐습니다. 3층 대강당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강당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김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죠? 어머니, 제발 집에 돌아가요. 이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복순이가 며느리를 막아섰습니다. 김미영 씨, 비키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남의 집안일에 개입해요? 경찰 출신입니다. 더 이상 할머니 괴롭히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어요. 복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태양개발 법무팀입니다. 김혜진 씨, 당신이 가진 자료는 불법 취득한 거죠? 아니에요. 제가 근무하면서 정당하게 수집한 겁니다. 병원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도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면 추가 고발할 겁니다. 김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언하는 건 저예요. 제가 피해자니까 제가 할 겁니다. 할머니는 치매 환자시잖아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대구중앙병원 진단서,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짜라는 증거 있으세요?
병원장 직인까지 찍혀 있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돌아보니 조경감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경찰 배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서 강력 2팀 조상훈 경감입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겁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사? 무슨 근거로? 여기 계신 김혜진 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중앙병원과 태양개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조경감의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들이 물러섰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마.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끝? 우리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마 어머니가 되려 무고죄로 감옥 가실 거예요. 오후 1시 50분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당은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정면에는 단상이 있었고 시청 공무원들과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50대 중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성, 태양개발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중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와 복순이, 김혜진은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대구시 북구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개발업체 측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진성이 단상에 올라 능숙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대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2000세대 주거 단지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며 30분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찬성 측 주민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재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좋아요. 낡은 동네 이제 바꿔야죠. 오후 3시 드디어 반대 측 발언 순서가 왔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유족 대표 김혜진 씨 발언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김혜진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들이 모두 김혜진을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김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저희 어머니가 이 재개발 사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구중앙병원은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개발은 그 진단서를 이용해 어머니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김혜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병원장과 박진성의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화면에 떴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4년 전, 3년 전, 2년 전 같은 수법으로 최소 5명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진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하지만 김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최순옥 할머니도 같은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김혜진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최순옥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태양개발, 그리고 대구중앙병원이 짜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제 땅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김미영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며느리가 2년 동안 매일 안부 묻고 청소해주고 홍삼 사다 주던 그 며느리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며느리야?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세상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를 속였습니다. 효부인 척하면서 독을 먹이고 미치게 만들려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는 늙은이를 속이고 독을 먹이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고 늙었다는 이유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깔보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권력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제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해주세요. 대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성, 박명수, 조상훈 경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기, 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대구중앙병원 내부 서버에서 확보한 위조 진단서 23건, 태양개발과 병원 간 불법 계약서,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피해자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끝났어. 이 악한 놈들아. 박진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 변호사 불러.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만나시죠.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대강당 밖에서도 박명수 병원장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미영에게도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김미영 씨 노인학대, 사기방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미수?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체포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공청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호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방송 봤어요. 전부 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미영이가 전부 거짓말했던 거였어요.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저 여자가 엄마를 해치려 했다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저 여자 말만 맹신하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민호야. 엄마, 이제 됐어. 내가 몰랐잖아. 민호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엄마 말 잘 믿어줄 거지? 네, 네. 평생 엄마 곁에서 효도할게요. 김혜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조상훈 경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저를 집까지 모셔다 주었죠. 엄마, 제가 오늘 여기서 자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민호야.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용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듯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성과 김미영 그리고 조직원 전원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성,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로 무기징역. 피고인 김미영, 살인죄로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김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제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김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김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혜진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살지 못했을 거야. 내가 용기 내서 나를 도와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법정을 나가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경찰에게,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면 그때가 진짜 끝인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6개월 후 대구 서문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순옥인의 밑반찬 간판 아래 저는 오늘도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청소할게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그동안 못해드린 거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김미영과의 이혼은 3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에 나와 저를 도왔습니다. 민호야, 과거는 잊자.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됐어.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저녁이 되자 복순이와 김혜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순호가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덕분에 바빴어. 김혜진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밑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어머, 고마워. 혜진아.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성과 박명수, 김미영은 1심에서의 형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하고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서문시장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이곳, 평생 지켜온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최순옥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기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 줄 적어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든든한 동료에게 당장 의논하세요. 나이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순옥 할머니처럼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답이 보입니다. 정의는 더딜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